혹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마치 부모님이 정해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처럼 진정한 내 모습은 가면 뒤에 숨겨둔 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가면, 그리고 그 가면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을 한 가족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처음부터 진정한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역할을 부여합니다.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양, 가문의 자랑이자 완벽해야만 하는 황금아이, 혹은 부모의 감정까지 돌봐야 하는 보살핌이 같은 역할들 말이죠. 이런 역할의 무게는 성인이 되어서도 좀처럼 벗어버리기 힘든 족쇄가 됩니다. 자기애적 가족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 영향력은 우리가 격렬한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것을 솔직하고 진정한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진정한 나를 보호하는 내면의 경계선을 세울 기회는 철저히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의 성격이라고 믿고 있는 것조차 사실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당신을 그 안에 가두기 위해 만들어낸 가족 초자아, 즉 거대한 가짜 자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적이고 역기능적인 부모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진정한 자신을 앗아갔는지 그 9가지 방법을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나 자신과 내면의 경계선을 되찾는 것이 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인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9번째, 그들은 당신의 감정 운영 체제에 시스템 죄책감과 시스템 수치심을 설치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회로 자체가 조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오직 가족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기능하는 감정들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려는 생각만으로도 극심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곧 부모에 대한 그리고 가족 전체에 대한 배신이라고 수십 년간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왜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지? 혹은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라고 되뇌었던 순간은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애성 부모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독점하도록 허락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정중히 선을 그었을 때 내가 내 엄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혹은 너네 그렇게 매정하게 구니? 라는 비난이 돌아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잊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실이고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며 이 상황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은 내가 느껴야 할 적절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이나 경계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감정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8번째,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 존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부모와 가족의 기분을 맞추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혹은 그들로부터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구축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족의 감정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의 기분, 그 안에서 통용되는 규칙, 사랑과 관계에 대해 배우는 방식, 타인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이 거대한 감정장 안에서 뒤섞여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의 회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와이파이가 끊어지는 순간, 즉 가족과 떨어져 홀로 남겨졌을 때 당신은 길을 잃은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마치 평생 맡아온 역할이 당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것처럼 말이죠. 모든 역기능적 가족은 정서적 융합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강조되는 우리라는 개념이 때로는 개인의 경계를 허물고 가족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이 융합된 상태에서 벗어나 분리하고 자기 분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의 역학관계와 그 독성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번째, 그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르쳤고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적 혼돈, 현실 부정, 과도한 통제, 이것이 당신이 흡수하며 자란 감정 와이파이의 기본 설정값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불안을 느끼고 과도하게 애쓰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 상태를 원래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악성 정상성의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 또다시 학대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관계를 원해서도 즐겨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주관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그런 행동이 용납 가능한 범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엔 못된 사람도 있는 법이지라며 그 악성 정상성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번째,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겼습니다. 당신은 부모의 미세한 감정 변화 하나하나를 감지하며 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혹시 화나셨나? 내 잘못인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걱정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들은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당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떠안습니다. 당신의 안전과 인정이 타인의 감정에 달려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 중심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자기애적 가정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 삶의 방식은 이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거대한 유조선의 방향을 트는 것처럼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삶의 초점을 옮기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5번째, 그들은 다름을 처벌하고 같음에 보상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순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며 당신의 개성을 부정했을 때 당신은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큰 따옴표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사랑이었으니까요. 반대로 당신이 질문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려 했을 때 당신은 꾸지람을 듣고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끼고 심지어 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패턴은 당신에게 같음은 안전, 다름은 거절이라는 위험한 공식을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과정을 시작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 안전은 사실 환상이었고 그들이 주었던 인정과 사랑은 오직 조건부였으며 그 칭찬과 승인은 너무나도 짧고 덧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4번째, 그들은 당신에게 역할을 부여했고
당신은 여전히 그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양, 황금아이, 없는 듯 조용한 아이, 해결사, 과잉기능자, 과소기능자, 집안의 골칫덩이, 걱정인형, 늘 아픈 아이. 당신은 가족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기 분화를 이루어내지 않는 한 당신은 인생의 모든 무대에서 그 역할을 계속 연기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배우자, 직장, 친구관계, 심지어 당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 역할들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가 그 역할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해로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역할들은 제가 유사자아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입니다. 진짜 자아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족이라는 거대한 초자아로부터 물려받은 가짜 자아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당신이 반응성을 진정성과 혼동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격렬하게 감정을 터뜨렸을 때 그것이 가장 솔직하고 옳은 행동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배웠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의 차이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격렬한 반응은 진짜처럼 느껴지고 차분함과 평정심은 오히려 가짜 같고 나약하고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의 강렬함이 곧 정체성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 격렬함은 성인이 된 후에도 당신의 내면에서 계속 소용돌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당신이 내면의 경계선을 갖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내가 아니다. 나에게는 나의 현실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경계선이 없으면 외부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듯 내면의 분리, 자존감,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세우는 외부적 경계선은 쉽게 무너집니다. 자기의 성 부모 밑에서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소유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당신의 시간, 감정, 진실, 그 모든 것이 협상과 판단, 그리고 도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당신에게 경계선이라는 개념은 잔인하거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경계선이야말로 진정한 자아가 탄생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자기의 성 부모는 당신의 자아를 가족 초자아로 대체했습니다. 가족의 필요, 감정, 규칙이 당신 내면의 나침반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성 부모는 당신의 내면 GPS를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프로그래밍을 의식적으로 제거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그 거대한 가족 초자아를 진짜 당신 자신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대신 그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족쇄에서 벗어나 감정적 자유와 내면의 평화, 그리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비난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마음을 비추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혹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마치 부모님이 정해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처럼 진정한 내 모습은 가면 뒤에 숨겨둔 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가면,
그리고 그 가면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을 한 가족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처음부터 진정한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역할을 부여합니다.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양, 가문의 자랑이자 완벽해야만 하는 황금아이, 혹은 부모의 감정까지 돌봐야 하는 보살핌이 같은 역할들 말이죠. 이런 역할의 무게는 성인이 되어서도 좀처럼 벗어버리기 힘든 족쇄가 됩니다. 자기애적 가족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 영향력은 우리가 격렬한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것을 솔직하고 진정한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진정한 나를 보호하는 내면의 경계선을 세울 기회는 철저히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의 성격이라고 믿고 있는 것조차 사실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당신을 그 안에 가두기 위해 만들어낸 가족 초자아, 즉 거대한 가짜 자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적이고 역기능적인 부모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진정한 자신을 앗아갔는지 그 9가지 방법을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나 자신과 내면의 경계선을 되찾는 것이 의 자유를 향한 첫걸음인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9번째, 그들은 당신의 감정 운영 체제에 시스템 죄책감과 시스템 수치심을 설치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회로 자체가 조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오직 가족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기능하는 감정들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려는 생각만으로도 극심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곧 부모에 대한 그리고 가족 전체에 대한 배신이라고 수십 년간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왜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지? 혹은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라고 되뇌었던 순간은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애성 부모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독점하도록 허락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정중히 선을 그었을 때 내가 내 엄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혹은 너네 그렇게 매정하게 구니? 라는 비난이 돌아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잊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실이고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며 이 상황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은 내가 느껴야 할 적절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이나 경계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감정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8번째,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 존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부모와 가족의 기분을 맞추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혹은 그들로부터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구축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족의 감정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의 기분, 그 안에서 통용되는 규칙, 사랑과 관계에 대해 배우는 방식,
타인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이 거대한 감정장 안에서 뒤섞여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의 회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와이파이가 끊어지는 순간, 즉 가족과 떨어져 홀로 남겨졌을 때 당신은 길을 잃은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마치 평생 맡아온 역할이 당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것처럼 말이죠. 모든 역기능적 가족은 정서적 융합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강조되는 우리라는 개념이 때로는 개인의 경계를 허물고 가족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이 융합된 상태에서 벗어나 분리하고 자기 분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의 역학관계와 그 독성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번째, 그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르쳤고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적 혼돈, 현실 부정, 과도한 통제, 이것이 당신이 흡수하며 자란 감정 와이파이의 기본 설정값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불안을 느끼고 과도하게 애쓰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 상태를 원래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악성 정상성의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 또다시 학대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관계를 원해서도 즐겨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주관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그런 행동이 용납 가능한 범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엔 못된 사람도 있는 법이지라며 그 악성 정상성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번째,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겼습니다. 당신은 부모의 미세한 감정 변화 하나하나를 감지하며 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혹시 화나셨나? 내 잘못인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걱정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들은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당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떠안습니다. 당신의 안전과 인정이 타인의 감정에 달려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 중심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자기애적 가정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 삶의 방식은 이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거대한 유조선의 방향을 트는 것처럼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삶의 초점을 옮기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5번째, 그들은 다름을 처벌하고 같음에 보상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순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며 당신의 개성을 부정했을 때 당신은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큰 따옴표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사랑이었으니까요. 반대로 당신이 질문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려 했을 때 당신은 꾸지람을 듣고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끼고 심지어 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패턴은 당신에게 같음은 안전, 다름은 거절이라는 위험한 공식을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과정을 시작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 안전은 사실 환상이었고 그들이 주었던 인정과 사랑은 오직 조건부였으며 그 칭찬과 승인은 너무나도 짧고 덧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4번째, 그들은 당신에게 역할을 부여했고 당신은 여전히 그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양, 황금아이, 없는 듯 조용한 아이, 해결사, 과잉기능자, 과소기능자, 집안의 골칫덩이, 걱정인형, 늘 아픈 아이.
당신은 가족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기 분화를 이루어내지 않는 한 당신은 인생의 모든 무대에서 그 역할을 계속 연기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배우자, 직장, 친구 관계, 심지어 당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 역할들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가 그 역할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해로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역할들은 제가 유사자아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입니다. 진짜 자아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족이라는 거대한 초자아로부터 물려받은 가짜 자아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당신이 반응성을 진정성과 혼동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격렬하게 감정을 터뜨렸을 때 그것이 가장 솔직하고 옳은 행동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배웠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의 차이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격렬한 반응은 진짜처럼 느껴지고 차분함과 평정심은 오히려 가짜 같고 나약하고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의 강렬함이 곧 정체성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 격렬함은 성인이 된 후에도 당신의 내면에서 계속 소용돌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당신이 내면의 경계선을 갖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내가 아니다. 나에게는 나의 현실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경계선이 없으면 외부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듯 내면의 분리, 자존감,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세우는 외부적 경계선은 쉽게 무너집니다. 자기의 성 부모 밑에서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소유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당신의 시간, 감정, 진실, 그 모든 것이 협상과 판단, 그리고 도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당신에게 경계선이라는 개념은 잔인하거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경계선이야말로 진정한 자아가 탄생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자기의 성 부모는 당신의 자아를 가족 초자아로 대체했습니다. 가족의 필요, 감정, 규칙이 당신 내면의 나침반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성 부모는 당신의 내면 GPS를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프로그래밍을 의식적으로 제거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그 거대한 가족 초자아를 진짜 당신 자신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대신 그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족쇄에서 벗어나 감정적 자유와 내면의 평화, 그리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비난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마음을 비추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혹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마치 부모님이 정해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처럼 진정한 내 모습은 가면 뒤에 숨겨둔 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가면, 그리고 그 가면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을 한 가족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처음부터 진정한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역할을 부여합니다.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양, 가문의 자랑이자 완벽해야만 하는 황금아이, 혹은 부모의 감정까지 돌봐야 하는 보살핌이 같은 역할들 말이죠. 이런 역할의 무게는 성인이 되어서도 좀처럼 벗어버리기 힘든 족쇄가 됩니다. 자기애적 가족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 영향력은 우리가 격렬한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것을 솔직하고 진정한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진정한 나를 보호하는 내면의 경계선을 세울 기회는 철저히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의 성격이라고 믿고 있는 것조차 사실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당신을 그 안에 가두기 위해 만들어낸 가족 초자아, 즉 거대한 가짜 자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적이고 역기능적인 부모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진정한 자신을 앗아갔는지 그 9가지 방법을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나 자신과 내면의 경계선을 되찾는 것이 의 자유를 향한 첫걸음인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9번째, 그들은 당신의 감정 운영 체제에 시스템 죄책감과 시스템 수치심을 설치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회로 자체가 조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오직 가족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기능하는 감정들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려는 생각만으로도 극심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곧 부모에 대한 그리고 가족 전체에 대한 배신이라고 수십 년간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왜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지? 혹은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라고 되뇌었던 순간은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애성 부모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독점하도록 허락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정중히 선을 그었을 때 내가 내 엄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혹은 너네 그렇게 매정하게 구니? 라는 비난이 돌아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잊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실이고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며 이 상황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은 내가 느껴야 할 적절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이나 경계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감정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8번째,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 존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부모와 가족의 기분을 맞추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혹은 그들로부터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구축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족의 감정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의 기분, 그 안에서 통용되는 규칙, 사랑과 관계에 대해 배우는 방식, 타인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이 거대한 감정장 안에서 뒤섞여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의 회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와이파이가 끊어지는 순간
즉 가족과 떨어져 홀로 남겨졌을 때 당신은 길을 잃은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마치 평생 맡아온 역할이 당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것처럼 말이죠. 모든 역기능적 가족은 정서적 융합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강조되는 우리라는 개념이 때로는 개인의 경계를 허물고 가족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이 융합된 상태에서 벗어나 분리하고 자기 분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의 역학관계와 그 독성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번째, 그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르쳤고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적 혼돈, 현실 부정, 과도한 통제. 이것이 당신이 흡수하며 자란 감정 와이파이의 기본 설정값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불안을 느끼고 과도하게 애쓰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 상태를 원래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악성 정상성의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 또다시 학대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관계를 원해서도 즐겨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주관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그런 행동이 용납 가능한 범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엔 못된 사람도 있는 법이지라며 그 악성 정상성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번째,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겼습니다. 당신은 부모의 미세한 감정 변화 하나하나를 감지하며 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혹시 화나셨나? 내 잘못인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걱정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들은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당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떠안습니다. 당신의 안전과 인정이 타인의 감정에 달려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 중심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자기애적 가정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 삶의 방식은 이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거대한 유조선의 방향을 트는 것처럼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삶의 초점을 옮기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5번째, 그들은 다름을 처벌하고 같음에 보상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순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며 당신의 개성을 부정했을 때 당신은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큰 따옴표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사랑이었으니까요. 반대로 당신이 질문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려 했을 때 당신은 꾸지람을 듣고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끼고 심지어 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패턴은 당신에게 같음은 안전, 다름은 거절이라는 위험한 공식을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과정을 시작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 안전은 사실 환상이었고 그들이 주었던 인정과 사랑은 오직 조건부였으며 그 칭찬과 승인은 너무나도 짧고 덧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4번째, 그들은 당신에게 역할을 부여했고 당신은 여전히 그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양, 황금아이, 없는 듯 조용한 아이, 해결사, 과잉기능자, 과소기능자, 집안의 골칫덩이, 걱정인형, 늘 아픈 아이. 당신은 가족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기 분화를 이루어내지 않는 한 당신은 인생의 모든 무대에서 그 역할을 계속 연기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배우자, 직장,
친구 관계, 심지어 당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 역할들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가 그 역할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해로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역할들은 제가 유사자아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입니다. 진짜 자아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족이라는 거대한 초자아로부터 물려받은 가짜 자아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당신이 반응성을 진정성과 혼동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격렬하게 감정을 터뜨렸을 때 그것이 가장 솔직하고 옳은 행동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배웠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의 차이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격렬한 반응은 진짜처럼 느껴지고 차분함과 평정심은 오히려 가짜 같고 나약하고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의 강렬함이 곧 정체성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 격렬함은 성인이 된 후에도 당신의 내면에서 계속 소용돌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당신이 내면의 경계선을 갖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내가 아니다. 나에게는 나의 현실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경계선이 없으면 외부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듯 내면의 분리, 자존감,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세우는 외부적 경계선은 쉽게 무너집니다. 자기의 성 부모 밑에서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소유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당신의 시간, 감정, 진실, 그 모든 것이 협상과 판단, 그리고 도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당신에게 경계선이라는 개념은 잔인하거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경계선이야말로 진정한 자아가 탄생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자기의 성 부모는 당신의 자아를 가족 초자아로 대체했습니다. 가족의 필요, 감정, 규칙이 당신 내면의 나침반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성 부모는 당신의 내면 GPS를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프로그래밍을 의식적으로 제거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그 거대한 가족 초자아를 진짜 당신 자신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대신 그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족쇄에서 벗어나 감정적 자유와 내면의 평화, 그리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비난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마음을 비추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혹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마치 부모님이 정해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처럼 진정한 내 모습은 가면 뒤에 숨겨둔 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가면, 그리고 그 가면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을 한 가족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처음부터 진정한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역할을 부여합니다.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양, 가문의 자랑이자 완벽해야만 하는 황금아이, 혹은 부모의 감정까지 돌봐야 하는 보살핌이 같은 역할들 말이죠. 이런 역할의 무게는 성인이 되어서도 좀처럼 벗어버리기 힘든 족쇄가 됩니다. 자기애적 가족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 영향력은 우리가 격렬한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것을 솔직하고 진정한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진정한 나를 보호하는 내면의 경계선을 세울 기회는 철저히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의 성격이라고 믿고 있는 것조차 사실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당신을 그 안에 가두기 위해 만들어낸 가족 초자아, 즉 거대한 가짜 자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적이고 역기능적인 부모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진정한 자신을 앗아갔는지 그 9가지 방법을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나 자신과 내면의 경계선을 되찾는 것이 의 자유를 향한 첫걸음인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9번째, 그들은 당신의 감정 운영 체제에 시스템 죄책감과 시스템 수치심을 설치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회로 자체가 조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오직 가족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기능하는 감정들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려는 생각만으로도 극심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곧 부모에 대한 그리고 가족 전체에 대한 배신이라고 수십 년간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왜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지? 혹은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라고 되뇌었던 순간은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애성 부모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독점하도록 허락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정중히 선을 그었을 때 내가 내 엄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혹은 너네 그렇게 매정하게 구니? 라는 비난이 돌아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잊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실이고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며 이 상황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은 내가 느껴야 할 적절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이나 경계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감정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8번째,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 존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부모와 가족의 기분을 맞추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혹은 그들로부터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구축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족의 감정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의 기분, 그 안에서 통용되는 규칙, 사랑과 관계에 대해 배우는 방식, 타인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이 거대한 감정장 안에서 뒤섞여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의 회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와이파이가 끊어지는 순간, 즉 가족과 떨어져 홀로 남겨졌을 때 당신은 길을 잃은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마치 평생 맡아온 역할이 당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것처럼 말이죠. 모든 역기능적 가족은 정서적 융합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강조되는 우리라는 개념이 때로는 개인의 경계를 허물고 가족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이 융합된 상태에서 벗어나 분리하고 자기 분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의 역학관계와 그 독성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번째, 그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르쳤고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적 혼돈, 현실 부정, 과도한 통제. 이것이 당신이 흡수하며 자란 감정 와이파이의 기본 설정값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불안을 느끼고 과도하게 애쓰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 상태를 원래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악성 정상성의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 또다시 학대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관계를 원해서도 즐겨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주관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그런 행동이 용납 가능한 범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엔 못된 사람도 있는 법이지라며 그 악성 정상성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번째,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겼습니다. 당신은 부모의 미세한 감정 변화 하나하나를 감지하며 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혹시 화나셨나? 내 잘못인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걱정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들은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당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떠안습니다. 당신의 안전과 인정이 타인의 감정에 달려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 중심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자기애적 가정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 삶의 방식은 이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거대한 유조선의 방향을 트는 것처럼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삶의 초점을 옮기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5번째, 그들은 다름을 처벌하고 같음에 보상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순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며 당신의 개성을 부정했을 때 당신은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큰 따옴표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사랑이었으니까요. 반대로 당신이 질문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려 했을 때 당신은 꾸지람을 듣고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끼고 심지어 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패턴은 당신에게 같음은 안전, 다름은 거절이라는 위험한 공식을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과정을 시작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 안전은 사실 환상이었고 그들이 주었던 인정과 사랑은 오직 조건부였으며 그 칭찬과 승인은 너무나도 짧고 덧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4번째, 그들은 당신에게 역할을 부여했고 당신은 여전히 그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양, 황금아이, 없는 듯 조용한 아이, 해결사, 과잉기능자, 과소기능자, 집안의 골칫덩이, 걱정인형, 늘 아픈 아이. 당신은 가족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기 분화를 이루어내지 않는 한 당신은 인생의 모든 무대에서 그 역할을 계속 연기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배우자, 직장, 친구관계, 심지어 당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 역할들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가 그 역할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해로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역할들은 제가 유사자아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입니다.
진짜 자아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족이라는 거대한 초자아로부터 물려받은 가짜 자아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당신이 반응성을 진정성과 혼동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격렬하게 감정을 터뜨렸을 때 그것이 가장 솔직하고 옳은 행동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배웠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의 차이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격렬한 반응은 진짜처럼 느껴지고 차분함과 평정심은 오히려 가짜 같고 나약하고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의 강렬함이 곧 정체성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 격렬함은 성인이 된 후에도 당신의 내면에서 계속 소용돌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당신이 내면의 경계선을 갖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내가 아니다. 나에게는 나의 현실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경계선이 없으면 외부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듯 내면의 분리, 자존감,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세우는 외부적 경계선은 쉽게 무너집니다. 자기의 성 부모 밑에서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소유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당신의 시간, 감정, 진실, 그 모든 것이 협상과 판단, 그리고 도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당신에게 경계선이라는 개념은 잔인하거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경계선이야말로 진정한 자아가 탄생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자기의 성 부모는 당신의 자아를 가족 초자아로 대체했습니다. 가족의 필요, 감정, 규칙이 당신 내면의 나침반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성 부모는 당신의 내면 GPS를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프로그래밍을 의식적으로 제거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그 거대한 가족 초자아를 진짜 당신 자신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대신 그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족쇄에서 벗어나 감정적 자유와 내면의 평화, 그리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비난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마음을 비추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혹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마치 부모님이 정해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처럼 진정한 내 모습은 가면 뒤에 숨겨둔 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가면, 그리고 그 가면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을 한 가족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처음부터 진정한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자기의 성향이 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역할을 부여합니다.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양,
가문의 자랑이자 완벽해야만 하는 황금아이, 혹은 부모의 감정까지 돌봐야 하는 보살핌이 같은 역할들 말이죠. 이런 역할의 무게는 성인이 되어서도 좀처럼 벗어버리기 힘든 족쇄가 됩니다.